2026년 5월 24일 캐나다 빅토리아 항구에 한국 잠수함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도 아니고 로비도 아니고 태평양을 직접 건너왔다는 겁니다. 독일이 스페인 조선소까지 끌어들여 싸우는 동안 한국은 그냥 달렸습니다.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자리에 60조 원짜리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까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기지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 냄새가 짙었습니다.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은 쌍안경을 들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오고 있었습니다. 14,000km를 달려서 한 사람은 독일 킬 항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인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산한 창호함의 항적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진해에서 출발의 괌을 지나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로 향하는 붉은 선. 그는 그 선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워싱턴 국방부 청사 안쪽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번조를 승인한 지 6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승인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는 지금 그 보고서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말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봄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한국 잠수함 하나, 그리고 그 잠수함이 세계의 방산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그 세 사람의 눈으로 본 기록입니다. 브리타니는 그 배를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여러 드레를 함께 달렸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파도를 견뎠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배를 경쟁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처음엔 무시했고 그 다음엔 긴장했고 마지막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배를 전략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한마디가 어떻게 판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판 위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처음엔 한국을 그리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브리타니가 먼저 말합니다. 저는 잠수함을 탄 지 15년입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분석 업무를 맡고 있고 배를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무 명령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 탑승해서 캐나다까지 함께 항해하라고요. 우리 사령부가 검토 중인 건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이죠. 후보는 두 나라였습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 측 장거리 작전 능력을 직접 검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황당하다고 느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강국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 수십 개 나라에 납품한 실적,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잠수함을 꾸준히 만들어 온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이 규모의 사업에서 진지한 경쟁 상대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무 명령서 아래쪽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편도만 4,000km. 저는 그 숫자를 읽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달리고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3월 25일 진해를 떠나 괌을 지나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마르쿠스도 같은 날 그 숫자를 봤습니다. 독일 킬 항구 티젠크루프 방산 부문 수주 담당 임원실. 그는 보조 분석관이 뽑아온 항적 데이터를 책상에 펼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를 하는군. 캐나다 사업 수주전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 그게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전투 능력이나 기술 수준과는 별개의 이벤트. 독일은 서류로 이겨야 했습니다. 수십 년의 실적, 검증된 기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꺼낸 카드인 스페인 조선소와의 연합 제안. 납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항적 데이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배 한 척이 온다고 계약이 바뀌진 않아. 제임스는 워싱턴에서 다른 각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번조를 승인한 건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이 승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보고서를 쓰면서 작구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왜 승인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커스, 호주의 핵잠수함을 줄였다고 했는데 미국과 영국 조선업이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연간 2척 생산이 목표인데 그것도 빠듯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인가? 제임스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디젤 잠수함을 팔면서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도산한 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브리타니가 하와이 진주만 부두에서 도산한 창호함을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단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톤급, 길이 약 80m, 외관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전시용 배가 아니라 일하는 배의 인상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딕슨 하사와 함께 트랩을 내려가며 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돌렸습니다. 거주 공간, 장비 배치, 승조원 동선. 이 배가 앞으로 14,000km를 달릴 수 있는 배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치를 통해 내려가는 순간 기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어느 나라 잠수함이든 비슷한 냄새죠. 하지만 통로로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로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장기 임무를 위한 거주, 공간 설계가 꼼꼼하게 되어 있었고 침상 배치와 환기 구조가 장기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장 이병일 대령이 나와서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단단하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짧고 과장이 없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고. 같은 시각 마르쿠스는 킬 사무실에서 캐나다 측이 보내온 평가 기준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납기 확실성, 요격 성능, 현지 생산 비중, 유지 보수 독립성. 4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독일은 현지 생산 비중과 납기 항목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조선소와 손을 잡으면서 납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고 캐나다 현지 투자 확약도 문서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 한 명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잠수함 수출했을 때 납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훑어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잠수함 하나 팔아본 경험이랑 12척을 생산할 능력이랑은 다른 얘기야.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내려놓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제임스는 인도태평양 전략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승인 이후 한미 킥오프 회의가 수준으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는 신호였습니다. 5,000톤에서 8,000톤급, 전홍축 우라늄 연료, 2035년에서 2036년 건조 시작, 총 사업비 20조 원 이상,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에 도산한 창호함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와이를 막 출발한 시점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승조원 2명이 탑승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과 딕슨 하사. 그는 그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배 안에 캐나다 군인이 타고 있다. 그리고 저 배는 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 이게 단순한 항해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한 선언인가? 브리핑 자료를 저장하고 그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바꾸는 것들. 도산한 창호함이 하와이를 떠나 북태평양으로 진입한 지 사흘째 되던 때였습니다. 브리타니는 작전실에서 항법 담당 장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제가 자연스럽게 캐나다 사업으로 흘렀습니다. 장교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솔직히 우리 경쟁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브리타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답하는 게 맞겠지만 이 질문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이 강합니다. 이름값이 있고 현지 투자 카드도 들고 있어요. 근데 납기는 모르겠어요. 요즘 서방 조선업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날에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약속한 날에 왔다. 그날 저녁 브리타니는 사령부 교신을 통해 최신 동향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커스 현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한 일정이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040년대 초중반까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 수요를 맞추는 것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죠. 브리타니는 자료를 덮고 창 없는 선실벽을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엇 사태도 떠올랐습니다. 스위스가 3조 7,700억 원을 쓰고도 방공 시스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서방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바로 옆에서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마르쿠스가 처음으로 긴장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새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 반응을 파악한 내용이었는데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측 현지 탑승 검증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공식 반응이 나오고 있음. 마르쿠스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비공식 반응. 예상보다 긍정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키랑구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는 분석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현지 생산 비중이 얼마야? 낮습니다. 우리보다 훨씬요. 그럼 거기서 이기면 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데 캐나다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다른 무언가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르쿠스는 아직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임스는 보고서를 거의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승인의 함의를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구조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커스는 삐걱거리고 자국 조선업은 수요를 못 맞추고 인도태평양 전선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것, 그건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중 전력의 일부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를 한국은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항해로. 제임스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왔다. 도산한 창호함이 북태평양 한복판을 지나는 동안 브리타니의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인상적이다. 장비 신뢰성, 승조원의 태도, 함장의 침착함. 납기 문제는 서방이 더 심각하다.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랬습니다. 12척이다. 한 척 납품한 경험과 12척을 생산할 능력은 다른 문제다. 캐나다 의회가 한국산 잠수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치적 부담은 누가 지는가?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며칠째 왔다 갔다 하던 어느 저녁, 딕슨 하사가 식당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소령님, 저 이거 처음엔 그냥 외교적 보여주기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게 보여요. 브리타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 보여요? 딕슨이 젓가락질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브리타니의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일상이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브리타니는 남은 항해 동안 눈을 더 넓게 뜨기로 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2명이 마주 앉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에서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캐나다 의회는 일자리를 봅니다. 거기서 이기면 됩니다. 다른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해군이 보는 건 다릅니다. 해군은 배가 제때 오는지를 봐요. 우리가 납기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스페인 조선소 연합이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마르쿠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가 의회인지 해군인지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혼자 남아 한국의 잠수함 수출 이력을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협상 기록, 납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고. 워싱턴에서 제임스는 완성된 보고서를 상관에게 넘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이 납기와 가격 협상에 실패하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 오커스 지연으로 호주의 전력 공백이 커지면서 한국 잠수함이 가교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 수주전에서 한국이 독일과 50대 50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 개의 전선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시에 세 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로비도 아니고 덤핑도 아니고
그냥 배를 만들고 약속한 날에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보고서 표지에 분류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서방의 납기 실패에 지쳐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 그리고 도산한 창호함이 캐나다 부두에 닿는 순간 그 배 한 척이 말하는 것이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어딘가 도산한 창호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캐나다 해안선을 향해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작전실 구석에 앉아 지금까지 기록한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려드레치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장비 가동률, 소음 수치, 비상 상황 대응 시간, 승조원 피로도 관리 방식.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령부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독일 측이 캐나다 국방부에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 조선소와의 공동건조 계획, 캐나다 현지 일자리 창출 규모, 기술 이전 범위 대폭 확대, 그리고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6월 말로 다가온 시점에서 독일이 마지막 카드를 전부 꺼낸 것이었죠. 딕슨이 교신 내용을 함께 읽더니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네요. 우리가 입항하는 날 맞춰서. 브리타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묘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것이었죠. 도산한 창호함이 캐나다 앞바다에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독일이 파격적인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실물 항해가 주는 인상을 수치로 희석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새 제안이 시험 가능한가? 두 나라 조선소가 하나의 잠수함을 함께 만들 때 생기는 기술 표준 충돌, 품질 관리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납기를 당기겠다는 약속이 또 다른 약속일 뿐이라면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는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던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납기 위약금 조항, 현지 생산 비중, 기술 이전 범위, 캐나다 의회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어 도산한 창호함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캐나다 해안 인근이었습니다. 그는 그 점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배 한 척이 14,000km를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에 잠수함을 팔았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적이 과거의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태평양을 달리는 저 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와봤자 서류로 진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제임스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넘기고 나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정리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신뢰의 이동. 오랫동안 서방이 독점하던 그 신뢰가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오지 않는 스위스, 오커스가 삐걱거리는 호주, 납기를 못 맞추는 스웨덴.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건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도산한 창호함이 캐나다 부두에 닿는 순간 그 배가 만들어내는 파장이 캐나다 수주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파장의 방향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빅토리아 에스키몰트 기지에 입항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갑판 위에 서서 육지가 가까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14,000km를 달려온 끝에 닿은 땅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 도열의 입항 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두에는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 사령관과 임기모 주 캐나다 한국 대사, 그리고 김경률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항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접안하는 순간 브리타니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려드레를 함께 달렸습니다.
좁은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었고 소나의 의문에 접촉음이 잡히던 날 함께 긴장했습니다. 수평선 끝에 캐나다 해안선이 보이던 아침, 갑판 위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승조원 하나가 지나가다 브리타니를 보더니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캐나다 좋습니까? 브리타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한국이 더 좋네요. 그 승조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입항 뉴스를 사무실에서 접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이 도산한 창호함 입항을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역대 최장 항해 기록, 캐나다 해군 승조원이 직접 탔다. 서류가 아닌 항해로 증명. 그는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이 한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이 서류상 수치에 의존할 때 한국은 직접 14,000km를 달려와 캐나다 앞바다에서 그 성능을 눈앞에 펼쳐 보였다.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현지 투자 홍보 자료 추가로 배포할까요? 마르쿠스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봐.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입항 소식을 워싱턴에서 접하면서 즉각 새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 입항 이후 캐나다, 여론 동향 파악 필요. 해군 반응과 의회 반응 분리해서 봐야 함. 핵심은 이것이다. 해군은 배를 본다. 의회는 숫자를 본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는 메모를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승인 이후 한국은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수주전, 다른 하나는 핵잠수함 강국으로 가는 길. 그 두 게임이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을 팔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 위에 핵잠수함 기술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전체 그림에서 도산한 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수주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입항 다음 날부터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브리타니는 캐나다 해군 지휘소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산한 창호함과 캐나다 해군 함정이 같은 해역에서 처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중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통신 체계를 맞추고 기동을 조율하는 과정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처음 2~3시간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통신 절차가 서로 달랐고 기동 신호 해석에서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패턴을 익히면서 흐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중에서 두 나라 잠수함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패첼 사령관이 브리타니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쓸 거예요? 브리타니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있습니다. 패첼 사령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딕슨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항해 내내 통신 장비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4,000km 동안이요. 브리타니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장거리 임무에서 통신 장비 트러블은 거의 필연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온도가 바뀌고 장시간 운용이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것. 그 단 한 건으라는 말이 어떤 수치보다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연합훈련 관련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상호 운용성이 생각보다 높다. 승조원들의 숙련도가 인상적이다. 장거리 운용 능력이 서류 수치 이상이다. 그는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캐나다 의회 쪽 반응은 현지 생산 비중 문제로 한국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논리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의회와 해군의 온도차가 너무 컸습니다. 최종 결정이 어느 쪽 논리로 기우느냐, 그게 이 사업의 승패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남았어. 6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한 달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워싱턴에서 캐나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두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스웨덴 사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납기와 가격 협상에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직접 다시 진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스웨덴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 이후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스웨덴은 경쟁자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호주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커스 지연이 길어지면서 호주 해군의 전력 공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III를 가교, 전력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호주 내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4척에서 6척. 제임스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호주. 3곳에서 동시에 한국 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곳 모두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방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승인 이후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그 길의 재원은 지금 이 디젤 잠수함 수출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도, 자금도, 신뢰도 모두 이 수출 실적 위에 쌓이는 것이었죠. 한국은 지금 한 번에 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방안보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전시회장을 걸으며 양측 부스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장보고 III 모형과 함께 이번 항해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4,000km라는 숫자가 한쪽 벽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 부스는 넓고 세련됐습니다. 현지 고용 창출 숫자와 기술 이전 범위가 크게 프린트되어 있었죠. 한국 부스 앞에서 캐나다 해군 관계자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브리타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 부스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이미 이뤄진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브리타니에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전시회장 한쪽에서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면담은 잘 됐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과 일자리 창출 논리에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독일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장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 2명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타봤다는데 어떻다고 하던가요? 한 번도 안 멈췄다고. 14,000km 동안. 마르쿠스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한 번도 안 멈췄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모든 서류와 제안서보다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계속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건 서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건 신뢰 싸움이다. 제임스는 전시회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반응과 의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의회 일부는 여전히 현지 생산 비중을 이유로 독일을 선호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3주가 남은 상황에서 이 간극이 어느 쪽으로 좁혀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워싱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미 킥오프의 날짜가 공식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첫 공식 회의.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신호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타이밍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수주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공식화되는 것. 이건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나라라는 것. 그 신뢰의 무게가 캐나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메모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판을 키우고 있어. 전시회가 끝나고 결정이 임박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보고서를 완성해서 사령부에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하게 달았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 장비 신뢰성, 승조원, 숙련도, 연합 운용 가능성, 네 항목 모두에서 도산한 창호함은 사업 요구 조건을 충족하거나 상회한다. 그리고 납기 신뢰성 측면에서 현재 서방 조선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 생산 체계를 갖춘 한국의 강점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이틀 뒤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타니의 보고서가 국방부 최종 검토 자료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다른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한국 측 현지 생산 비중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언론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잠수함, 캐나다 일자리는 어디 가느냐는 제목이었죠. 브리타니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4,000km를 달려온 배가 지금 일자리 숫자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 그게 독일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 성능이 아니라 일자리. 그 논리가 캐나다 의회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캐나다 현지 로비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이야. 의원들한테 우리 현지 투자 계획 다시 한번 밀어.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키랑구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개운하지 않은 감각도 있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워싱턴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결정의 변수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해군은 한국을, 의회는 독일을 원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항해가 남긴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캐나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세계는 이미 도산한 창호함을 봤습니다. 14,000km.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배. 그 사실은 어떤 의회 투표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약속인가? 아니면 실적인가? 그 답이 캐나다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3주 안에 결정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사령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상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부르주아 소령, 보고서 잘 읽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측 현지 생산 비중 문제가 공식 쟁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연명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캐나다 현지 일자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독일 측 로비팀이 뿌린 자료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돈만 가져가고 일자리는 독일이 만든다는 논조였죠. 상관이 말했습니다. 소령의 보고서는 기술 측면에서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싸움은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브리타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기술 싸움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4,000km를 함께 달렸습니다. 여려드레를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정치 논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딕슨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의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날 밤 처음으로 팀 전체와 축배를 들었습니다. 의회 서한, 언론 기사, 로비 성과. 모든 게 독일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웃으며 잔을 부리쳤습니다. 마르쿠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잔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이병일 함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본 얼굴이었습니다. 입항식 때 찍힌 사진이었는데 차분하고 흐트러짐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14,000km를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며 다시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키랑구를 바라보면서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임스는 캐나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 자체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방산 수주전에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결과가 캐나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제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하면 세계는 이렇게 익을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배도 정치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국이 아무리 실적을 쌓아도 서방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그 메시지가 폴란드로, 호주로, 중동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이기면 제임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달라진다. 서방의 납기 실패에 지쳐있던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인한 핵잠수함이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니라는 게 증명될 것이다. 제임스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아시아 방산 지형을 바꿀 수 있다. 결정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숙소에 혼자 앉아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열어보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가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가득한 수치들을 보면서 브리타니는 이병일 함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14,000km를 달렸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대답입니다.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담담한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항해는 자기 몫이었습니다. 결정은 캐나다의 몫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그게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브리타니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도 내 몫을 했다. 여러 드레를 달렸고, 기록했고, 보고서를 썼다. 결정은 내 몫이 아니다. 창밖으로 빅토리아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있던 부두는 지금 비어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림팩 훈련을 위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왔다가 갔습니다. 흔적만 남기고. 마르쿠스는 그날 밤 자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천궁2 도입 이후 발표한 공식 만족도 평가 자료와 함께 첨부된 잠수함 관련 협력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 계약 이후 기술 지원과 부품 수급에서 보여준 태도를 기록한 것이었는데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납기뿐 아니라 납품 이후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기존 서방 업체들과 달랐다. 마르쿠스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납품 이후까지 책임진다. 그건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중공에서 먹혔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해군 쪽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수주전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마르쿠스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의 바다가 어두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결정과 별개로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승인 이후 한국이 걷고 있는 길. 디젤 잠수함 수출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 위에 핵잠수함 기술을 얻는 것. 그 과정에서 도산한 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 그 메시지가 캐나다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은 말이 아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약속한 날에 와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결정 하루 전 날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에스키몰트 기지 부두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만 남아 있었죠. 그는 거기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배가 여기 있었다. 14,000km를 달려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패첼 사령관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빈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사령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국방부에도 전달됐고요. 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패첼 사령관이 잠깐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모르죠. 정치는 해군이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저 배가 여기 왔다는 건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숫자가 있고 기록이 있고 직접 탄 사람이 있으니까. 브리타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울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산한 창호함은 여기 왔습니다. 그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마르쿠스는 결정 전날 오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본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번 수주전 결과와 무관하게 아시아 시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승인으로 핵잠수함까지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 독일이 지금 방심하면 10년 뒤 시장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캐나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판에서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에야 본사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어. 제임스는 결정 전날 밤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캐나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미 일어난 일들이 있다. 도산한 창호함은 태평양을 건넜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다. 한미 킥오프 회의가 잡혔다. 폴란드에서 스웨덴이 흔들리고 있다. 호주에서 한국 잠수함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세계의 수중 전력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는 메모를 저장하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가 쓴 것들은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2026년 6월 말 오타와 캐나다 국방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사령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탄식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리타니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섞였습니다. 안도, 뿌듯함, 그리고 묘하게 허전한 감각까지. 딕슨이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왔으니까 이긴 거네요. 브리타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왔으니까 이긴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발표를 킬 사무실에서 혼자 봤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뜨는 순간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 거야. 그리고 잠깐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 게 아니야. 방식이 진 거야. 분석관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킬항구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바다였습니다. 독일은 서류로 싸웠습니다. 한국은 배로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이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모든 수주전에서 그 차이가 계속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본사가 맞았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발표를 워싱턴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봤습니다. 결과가 뜨는 순간 회의실 안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논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제임스도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예상했어요? 제임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한 번도 안 멈추고 14,000km를 왔을 때부터요. 동료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이후의 방산 지형. 이건 캐나다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날 이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브리타니는 다시 잠수함을 탔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노후 함정이었습니다. 좁고 낡고 삐걱거리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를 채울 배가 어떤 배인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태평양을 건너오는 걸 직접 봤습니다. 함께 달렸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킬로 돌아가 새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재검토, 납기 신뢰성 강화 방안, 납품 이후 기술 지원 체계 개선. 회의 내내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한 사람만이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지고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임스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넌 배가 바꾼 것들. 내용은 길었습니다. 캐나다 수주전,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호주 가교 전력 논의, 트럼프 승인 이후 한미 핵잠수함 협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에는 도산한 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항해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본 것은 각자 달랐습니다. 브리타니는 여러 드레를 함께 달리며 배 안에서 봤습니다. 마르쿠스는 경쟁자의 창밖에서 항적을 보며 봤습니다. 제임스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통해 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결국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약속한 날에 왔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달렸다. 서방이 납기를 어기고 계약서를 수정하고 일정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진해를 출발해 괌을 지나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에 닿았습니다. 14,000km.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항해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어떤 로비보다, 어떤 제안서보다 강하게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아니라 눈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한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캐나다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출발했습니다. 3월 25일 진해를 떠나 괌을 지나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14,000km.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요즘 세계 방산 시장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납기를 약속하고 그리고 못 지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전쟁이 터졌다, 수요가 몰렸다, 생산이 밀렸다. 그 핑계들이 쌓이는 동안 기다리는 나라들은 하늘이 비어 있고 바다가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 앞에서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캐나다 부두에 닿던 날, 그 배가 가져온 건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14,000km. 단 하루도 늦지 않은 도착.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장비. 그 기록이 어떤 브리핑보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해추진 잠수함 번조를 승인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K9 자주포, 천궁2, 장보고 잠수함. 수십 년을 납기 지키고 납품 후에도 책임지면서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 독일 방산 임원, 미국 전략 분석관. 그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배를 봤습니다. 처음엔 각자 다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것을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게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실제 요소와 가상 요소가 섞인 소설 컨텐츠입니다.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